놈들을 찾아라. 한 놈이라도 살려두면 우리 목이 달아날 것이다. 서슬퍼런 칼날이 대나무 숲을 헤집고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혀가 잘린 채 쫓겨나던 노비 오걸은 제 손가락을 깨물어 아기에게 피를 물립니다. 죽어야만 끝나는 이 지독한 추격전 속에서 아기의 가슴에 걸린 청옥 폐가 기이한 빛을 내뿜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입술만 움직이며 속삭이는 월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녀의 다짐이었다. 하지만 품속 아기의 눈빛은 달랐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듯한 범상치 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노비의 자식이라기엔 너무나 고귀한 증표,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를 먹고 울음을 그친 아이. 벙어리 노비가 품은 하늘의 별,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방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검은 그림자들이 칼날을 휘두르던 그날 밤, 혀가 잘린 채 쫓겨나던 노비 오걸은 피범벅이 된 발로 대나무 숲을 헤치며 달아났습니다. 삼경의 깊은 어둠 속에서 대십들이 서걱서걱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던 차에 가느다란 갓난아이의 자지러지는 곡소리가 오걸의 발목을 붙잡았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오걸은 혀가 잘려 말은 못했으나 가슴 속으로 소리 없이 중얼거리며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넝쿨 아래 버려진 피 묻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발견하고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제 품속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답니다. 이런 어린 것을 누가 이 험한 곳에. 아이고 가여워라. 내 품으로 어서 오너라. 아이의 가슴팍에는 왕실에서나 쓰일 법한 정교한 금실 매듭과 영롱한 빛을 내뿜는 청옥 폐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폐가 내뿜는 신비로운 빛이 주위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지요. 오걸은 이 보물이 도리어 아이의 명주를 끊을 족쇄임을 직감했답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 해도 이런 험한 세상에서는 화근이 될 것이 뻔했지요. 급히 저작거리 뒤편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낡은 뒷간 옆 썩은 기둥 밑 깊숙한 흙바닥에 옥패를 묻고 큰 돌로 눌러두었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숨겨두어야. 누구든 이 물건을 보면 아이를 죽이려 들 게야. 클까 돌아 이 아이의 목숨을 좀 지켜다오. 그때 멀리서 놈들을 찾아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어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상술의 수하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숲을 샅샅이 뒤지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야, 저기 풀숲이 흔들린다. 거기냐? 에이, 쥐새끼 같은 것들 어디로 숨었냐? 찾았다. 여기 발자국이 있다. 피 냄새가 나는 걸 보니 멀리 못 갔다. 이놈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샅샅이 뒤져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오걸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진을 구덩이에 몸을 던져 제 몸으로 아이를 완전히 덮었답니다. 차가운 진흙이 온몸을 감쌌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참을 수 있었지요. 횃불의 그림자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자 아이가 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걸은 급히 제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뜨거운 피를 아기 입술에 흘려보냈지요. 신기하게도 아이는 오걸의 피를 한 방울씩 빨며 점차 울음을 그쳤답니다. 마치 어미를 알아보는 듯 작은 손으로 오걸의 상처 난 손가락을 꼭 잡았지요.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어미 피를 먹고 울음을 그치다니.
하늘이 살린 목숨이 분명해. 권상술의 부하들이 한참을 뒤지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며 투탈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요. 망할, 어디로 사라진 거냐?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에잇, 재수 없어. 대감께 뭐라고 보고 드릴까? 야, 저쪽 산 너머로 가보자. 포교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오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답니다. 아이는 여전히 오궐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다음 날 동이 트자 오궐은 반쯤 실성한 여인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아이를 낡은 거적대기로 감싼 채 마을 노비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그저 나무 기둥 몇 개로 지붕만 얹어놓은 우리 같은 곳이었답니다. 노비 우두머리인 김행랑이 아침부터 찾아와 아이의 출처를 캐묻기 시작했지요. 야, 오거라, 어디서 주워온 놈이냐? 어서 대답하지 못할까? 이 벙어리 년이 미쳤나? 남의 애를 어디서 훔쳐온 거야? 오궐은 잘린 혀끝을 내보이며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로 경계의 태세를 갖추었답니다. 김행랑은 오궐의 서슬퍼른 눈빛에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요. 이년 봐라. 눈가를 왜 그렇게 떠? 참. 벙어리가 아이까지 주워다 기르겠다니. 지 입 하나 거두기도 힘든 년이 먹을 것도 없으면서. 아이고, 형님, 그냥 내버려둬요. 지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저 핏덩이가 며칠이나 가겠소. 어차피 며칠 못 갈 텐데 뭘. 다른 노비들도 하나둘 구경을 나와 수군거렸답니다. 하지만 오궐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지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눈빛에 서려 있었답니다. 오궐은 마을 공동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남들이 버린 누더기를 모아 아이의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제 젖이 돌지 않아 보리물을 우려 아이의 허기를 달랬지요.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불꽃이야. 아이가 조금씩 자라며 옹알이를 시작할 때마다 오궐은 아이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살아야 함을 몸짓으로 가르쳤답니다. 눈물을 삼키며 말이지요. 응애. 쉿. 안 된다, 유라. 입을 꾹 닫아야 해. 조용히 해야 한다, 유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오궐은 아이에게 유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나무가 곧게 자라듯 이 아이도 곧고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궐을 말 못하는 미친년이라 부르며 돌을 던졌으나 오궐은 오직 아이를 품에 안고 온몸으로 그 매질을 받아냈습니다. 야, 저기 저 벙어리가 또 나타났다. 재수 없게 우리 우물가엔 왜 와? 돌을 던져라. 어서 쫓아내. 저런 것들이 마을에 있으면 재수가 없어. 아이들은 더욱 악랄했답니다. 유리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오면 흘덩이를 던지며 놀려댔지요. 벙어리 새끼. 야, 너네 엄마는 왜 말을 못하냐? 벙어리 아들 유리래요. 너네 어미 혀 잘렸다며 도둑질하다가 잘린 거 아냐? 하하하, 꼴 좋다. 하지만 오궐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도 상관없었지요. 밤이 되면 오궐은 혹여 누가 볼까 두려워 불도 켜지 못한 채 땅 밑에 묻어둔 옥패의 위치를 되짚어보며 아이의 발바닥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아이의 발바닥에는 붉은 점들이 마치 용의 비늘처럼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답니다. 보통 사람의 것과는 전혀 다른
기이한 형태였지요. 이 아이는 분명 범상치 않은 출신이로구나. 용의 점을 타고나다니 얘 사실이 아니야. 오궐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등을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희미하지만 호피 무늬 같은 것이 있는 듯 했지요. 하지만 가까이 보면 그것은 호랑이 무늬가 아니라 마치 왕실의 용 비늘 같은 결이었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하늘이 보낸 왕손인가? 아니면 신령님 자손인가? 세월은 물 흐르듯 지나갔답니다. 유리돌을 맞고도 한 해, 두 해가 지나자 아이는 제법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궐은 여전히 아이에게 밖에서는 절대 말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지요. 유라,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네가 말을 하면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거야. 알겠느냐? 오궐이 손짓으로 간곡히 부탁하자 율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아이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지요. 율이 3살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한 번 보고는 모래 위에 똑같이 그려냈던 것이지요. 어머니, 저 별들이 왜 저렇게 늘어서 있는 걸까요? 저 별은 어제보다 조금 옆으로 갔어요. 오궐은 깜짝 놀라 급히 아이가 그린 별자리를 지워버렸답니다. 이런 재능까지 남들에게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았지요. 율이 5살이 되던 해에는 더욱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작거리에서 들은 장사꾼들의 말을 고스란히 따라하는 것이었지요. 한 번 들은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기이한 재능이었답니다. 어머니, 오늘 쌀값이 한 말에 석전이라고 하던데. 그럼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쌀 5되를 사고도 이만큼 남아요. 장사꾼 아저씨가 계산을 틀리게 하더라고요. 오궐은 아이의 입을 막으며 서둘러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이런 계산 능력까지 들키면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았지요. 이름도 성도 지워진 채 멸문당한 가문의 마지막 핏줄은 그렇게 노비의 자식 율이 되어 흙먼지, 구덩이 속에서도 꿋꿋이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숲의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오궐은 그날 밤의 비명 소리를 떠올리며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또 하루를 버텨냈지요. 언젠가는 이 아이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마. 오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8배가 흐르는 동안 율은 마을에서 벙어리되게 천치라 불렸으나 실상은 한 번 본 별자리의 위치조차 모래 위에 그대로 재현하는 기이한 아이였습니다. 오궐은 아이가 제 정체를 드러낼까 두려워 글공부는커녕 입 밖으로 소리내는 것조차 엄히 금했지요. 날마다 산으로 들로 아이를 끌고 다니며 사람들의 눈을 피했답니다. 유라,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똑똑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입을 꾹 닫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굴어야 해. 그래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거란다. 오궐이 손짓 발짓으로 단단히 일러두었지만 율의 눈빛에는 이미 남다른 지혜가 깃들어 있었답니다. 어느 장날 율은 서당 담장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훈장의 낭독 소리를 듣고는 홀린 듯 멈춰 섰습니다. 에헴, 다들 똑똑히 듣거라.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한 사람에게 내리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육신을 수고롭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고 하셨느니라. 율은 그 소리에 빠져 한참을 서 있다가 마당 흙바닥의 나뭇가지로 그 소리를 문자로 형상화하기 시작했지요. 신기하게도 한 번도 글자를 배운 적 없는 아이가 정교한 문자들을 척척 써내려갔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상하다. 이 글자들이 제 손에서 저절로 춤을 추듯 그려지네. 마치 예전부터 수만 번은 써본 것처럼 손끝이 간질간질해. 율 자신도 놀라워하며 자기가 쓴 글자들을 내려다보았답니다. 그때 마을의 세도가 최진사의 아들 최영감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놈이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어디 감히 근본도 없는 종놈의 자식이 거룩한 성현의 문자를 땅바닥에 함부로 굴려? 내 놈 손가락에 귀신이라도 씌었느냐?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최영감은 뛰어와 율의 뺨을 후려치고 바닥에 써진 글자들을 발로 마구 지시겼답니다. 천한 것이 어찌 그를 아느냐?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 있나? 내 놈이 글자를 안다는 건 주인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겠다는 고약한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놈, 오늘 아주 뜨거운 맛을 봐야겠구나. 구경꾼들이 하나둘 몰려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어이구, 저게 누구야? 저 벙어리댁 아들 율이 아니야? 저놈이 글을 쓴다고. 헉, 저 아이가 글을 쓸 줄 안다고. 배운 적도 없는데 저렇게 반듯하게 쓰다니. 저게 정말 사람 자식이야? 귀신 자식이야? 말도 안 돼. 난 놓고 고자도 모를 놈인 줄 알았더니 저거 정말 큰일 낼 놈이네. 오골이 급히 달려와 흙바닥에 이마가 터지도록 머리를 찌으며 사죄했으나 최영감은 오히려 더욱 분개했답니다. 이놈의 어미, 내 놈이 자식을 이따위로 가르쳤느냐? 종놈이 그를 알면 주인을 잡아먹는다더니 그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저놈 눈빛 좀 봐라. 어디 주인집 어른을 똑바로 노려봐. 발칙하기 짝이 없구나. 오궐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혀가 잘린 탓에 한마디 변명도 할 수 없었지요. 최영감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하인들에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이놈들아,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당장 부엌에 가서 인두를 가져와라. 아주 시빨갛게 달궈진 놈으로 냉큼 가져오란 말이다. 저놈 손가락을 아주 찢어버려서 다시는 글자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들 테다. 어디서 상놈의 자식이 선비 흉내를 내. 하인들이 부엌에서 이글이글 달궈진 인두를 가져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구경꾼들 사이로 시퍼런 연기가 피어오르는 인두가 율의 눈앞까지 다가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율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최영감을 똑바로 응시했지요. 그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답니다. 마치 깊은 연못 속에서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지요. 이놈 봐라. 네가 감히 나를 노려보느냐. 그 눈가를 당장 뽑아버리기 전에 그 오만한 눈빛 치우지 못할까. 최영감이 인두를 들어 율의 손등에 내리찍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골이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 뜨거운 인두를 제 맨손으로 움켜쥐었답니다. 찌익, 치. 살이 타는 냄새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오골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지요. 오히려 제 몸으로 아들을 완전히 가리며 최영감을 향해 짐승 같은 으름소리를 냈답니다. 그 순간 오골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최영감조차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오골의 기세에 놀라 웅성거렸지요. 아이고 저것 봐. 저 벙어리가 저리도 무서울 줄이야. 제 새끼 살리겠다고 저 뜨거운 걸 맨손으로 잡다니. 모성애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로구나. 저 여편네 눈 좀 봐. 건드렸다간 정말 목덜미라도 물어뜯을 기세야. 최영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퇴하고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답니다. 좋다. 오늘은 저 미친년 기세 봐주지만 다시는 내 눈앞에서 이런 짓 하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글자 나부랭이를 끄적였다간 그땐 내 놈 팔다리를 가만두지 않을 테다. 벙어리 년이 새끼 감싸려고 발악하는 꼴이 아주 가관이구나. 가자, 재수 없다. 하지만 최영감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지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오골 모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험악한 기운이 서려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뒤 오골은 짓무른 손을 감추고 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미, 저 때문에, 제 못난 손 때문에 어머니 손이 이렇게. 흐흑, 죄송해요, 어머니. 유리 눈물을 글썽이자 오골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손짓을 보냈답니다. 그날 밤 율은 어머니의 짓무른 손바닥에 산에서 뜯어온 약초를 정성스럽게 발라드리며 소리 없는 흐느낌 속에 가슴속 깊이 거대한 복수의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걱정 마세요. 언젠가 제가 반드시 저들을 무릎 꿇리고 우리 어머니 눈물 닦아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짐승처럼 대했으니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할 것입니다. 오궐은 아들의 굳은 다짐을 알아차렸는지 제 상처 난 손으로 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어둠 속에서 모자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든든해 보였지요. 그날 이후 율은 오궐이 잠든 사이 달빛에 의지에 흙바닥에 낮에 들었던 문장들을 수만 번 반복해서 썼답니다. 제 머릿속을 도서관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이 글자는 일이라는 뜻이고 이건 복수라는 뜻이지. 이것들을 이어붙이면 내 갈 길이 보일 거야.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해. 마을 우물가 옆 바위 틈새에는 유리 몰래 적어둔 정교한 문장들이 비에 씻겨 내려가기 전까지 누군가에게 발견될 듯 말 듯 위태롭게 남아 있었답니다. 오궐은 아침마다 아이의 손등을 살펴보며 글을 쓰지 말라고 손짓으로 애원했으나 율의 눈동자엔 이미 지혜의 등불이 켜져 있었지요. 굴주림 속에서도 율은 버려진 파치 종이 조각 하나조차 보물처럼 모아 어머니의 치마폭 아래 숨기며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했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수모를 갚아주겠다. 비단옷 입고 거들먹거리는 저들의 목에 칼끝을 겨누는 날이 꼭 올 것이다. 어느 가을날 유리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큰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샘물이 햇빛을 받아 무지개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이곳이라면 아무도 찾지 못할 텐데 내 비밀을 숨기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겠어. 율은 그 바위 틈을 자신만의 비밀 서재로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거기에 자신이 써놓은 글들을 하나씩 숨기기 시작했지요. 혹시라도 누가 발견할까봐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위장해놓고 말이지요. 마을에서는 점차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저 벙어리댁 아이가 밤마다 땅에다 귀신 글자를 쓴다더라. 밤이면 땅에서 푸른 빛이 난다는 소문도 있어. 나도 봤네. 그 아이 눈빛이 영 심상치 않아. 10살 먹은 애 눈이 아니라 마치 세상 다 산 노인네처럼 깊고 무섭다니까. 혹시 산도깨비가 씌인 건 아닐까? 아니면 죽은 원기가 붙었나?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지만 오궐은 아무 내색 않고 율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켰답니다. 율이 12살이 되던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마을 아이들이 율을 괴롭히려고 달려들었다가 율이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제압해버린 것이지요. 어이구, 나 살려. 이 벙어리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손끝만 닿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저놈 정말 귀신이야. 벙어리 자식이 이렇게 힘이 셀 리가 없는데. 으악, 도망쳐. 아이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이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답니다. 최 영감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유를 노려보기 시작했지요. 저 놈이 역시 보통 놈이 아니야. 내 눈은 못 속이지. 저 놈의 뿌리가 어디인지 반드시 그 정체를 밝혀내고 말 테다. 한편 율은 밤마다 어머니가 잠든 틈에 땅속에 묻어둔 옥패의 위치를 확인하러 다녔답니다. 그 옥패만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증명해 줄 유일한 증거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언젠가는 이것으로 잃어버린 내 자리를 되찾고 어머니를 평생 호강시켜 드릴 것이다. 어느 날 밤 유리 옥패를 묻은 자리를 확인하러 갔다가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푸른빛이 어른거리며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고 있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땅 밑에서 하늘로 빛이 솟구치다니. 율은 급히 옥패를 파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옥패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강한 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마치 주인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것 같았지요. 이것이 정말 내 것이구나. 내 핏줄이 이 옥패를 부르고 있어. 그때부터 율의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등에 용비늘 같은 무늬가 점점 뚜렷해지고 밤이 되면 눈동자에서 은은한 빛이 났지요. 오궐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아들을 지켰답니다. 이제 정말로 숨기기 어려운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요. 어느 봄날 노비촌에 귀신 들린 천재가 살아 밤마다 땅에 용의 글을 쓴다는 소문이 강 건너 권상술의 저택까지 닿았습니다. 대제하게 자리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던 권상술은 과거의 불안함이 엄습하자 수하박 포교를 불러 엄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지요. 야, 이놈아, 저기 노비촌에 귀신 들린 놈이 있다는 소문 못 들었느냐? 땅바닥에 글을 쓰는데 그게 아주 기가 막히다더구나. 당장 가서 그놈이 누구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만약 한치라도 오차가 생기면 내 놈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게야. 아이고 대감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서 그놈 모가지를 끌고 오든지 정체를 싹 다 파헤치고 오겠나이다. 즉시 다녀오겠나이다. 박포교는 야음을 틈타 노비촌을 급습했고 유리 연습 삼아 판잣집 벽면에 새겨둔 정교한 초서체 문장들을 발견하고 안색이 창백해졌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글씨체는 분명히. 아이고, 이럴 수가. 이건 10년 전에 내 손으로 싹 쓸어버린 그 양반네 집안 필법이 아니냐. 세상 천지에 이 글씨를 쓰는 놈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냐? 아이고, 소름 끼쳐라. 횃불을 높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그 필법은 10수년 전 자신이 직접 멸문시켰던 명문가의 가풍이 고스란히 담긴 독특한 서체였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둘도 없는 그 필체가 이런 곳에서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설마 그때 놓친 그 어린 놈이 살아서 복수라도 하겠다고 나타난 건가? 안 돼. 절대 안 되지. 박포교는 당장 잠들어 있던 오궐을 끌어내어 무릎을 꿇렸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그녀의 몸을 묶은 채 아이의 출생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지요. 이 독한 년, 당장 말해.
이 아이 아비가 누구냐? 벙어리라고 입만 닫고 있으면 다 될 줄 아느냐? 혀가 잘렸으면 손짓이라도 해보란 말이야. 이 아이가 그 집안 자식 맞지? 어서 대답해. 채찍이 오궐의 등을 후려쳤지만 오궐은 살점이 튀어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혀 잘린 입을 굳게 다물었답니다. 오히려 짐승 같은 거친 신음만 내뱉으며 박포교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으려 했지요. 이 미친년이 끝까지 입을 안 여네. 말을 못하는 거냐, 아니면 안 하는 거냐. 어디 오늘 죽을 때까지 한번 맞아보자. 박포교가 더욱 거센 매질을 가하자 잠들어 있던 유리 깨어나 달려와 어머니를 감쌌답니다. 안 돼요. 우리 어머니 때리지 마세요. 제발 그만두세요. 제가 글을 써서 그런 거라면 저를 벌하세요. 우리 불쌍한 어머니는 아무 죄도 없단 말입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그 순간 박포교는 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횃불빛 아래 드러난 율의 이목구비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아니, 이 얼굴. 가만 있자. 저 눈매랑 코나리. 혹시 그 대감이랑 똑같지 않느냐? 아이고, 이놈 봐라. 박포교는 급히 권상술에게 전가를 보냈고 권상술이 직접 마을에 도착해 율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죽은 사촌 형님과 판박이인 아이의 모습에 소름 끼치는 살기를 내비쳤지요.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죽은 형님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구나. 이놈이 살아서 복수를 하러 오면 내 자리가 위험해. 절대 안 돼. 대감마님, 얼굴을 보니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상술은 오궐의 오두막을 가리키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답니다. 여봐라. 당장 불을 질러라. 저 집구석이랑 저놈들 싹 다 태워버려라. 증거를 없애고 씨를 말려야 해. 뼈 한 조각 안 남게 싹 태워버려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야 이놈들아 불 붙여라. 싹 다 태워버려. 수아들이 던진 횃불의 오두막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붉은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지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뜨거워요, 어머니. 유리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하자 권상술의 부하들이 그를 붙잡았답니다. 불길이 치솟는 와중에도 오궐은 기어이 땅속에 묻어둔 옥패를 파내어 제 품속 깊숙이 찔러 넣고는 불길을 뚫고 유를 찾아 뛰쳐나왔지요. 유라, 유라, 아. 오궐이 소리 없는 입으로 아들을 부르며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본 권상술은 냉소를 지었답니다. 저 벙어리 년이 새끼 찾는다고 아주 발광을 하는구나. 꼴 좋다. 권상술은 활을 들어 도망치는 유래 등을 겨냥했고 화살이 시위를 떠나기 직전 오궐이 온몸을 날려 권상술의 다리를 붙잡았답니다. 이런 미친년이 당장 이거 놓지 못해. 내까짓게 감히 내 다리를 잡아. 죽고 싶으냐? 화살은 빗나가 율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만 상처에서 선혈이 흘러내렸지요. 아, 어머니. 율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자 권상술이 다시 활을 당겼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내 놈 심장을 꿰뚫어 주마. 숲으로 달아나던 율은 화살이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통증을 느끼며 불타는 오두막 앞에서 고문당하는 어머니의 실루엣을 보며 절규했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 돼요. 나쁜 놈들아, 우리 엄마 살려내. 이놈을 절대 놓치지 마라. 산을 싹 뒤져서라도 반드시 잡아라. 죽여서라도 데려와.
권상술의 부하들이 횃불을 들고 유를 쫓기 시작했지요. 수십 명의 포졸들이 개처럼 달려들며 유를 포위하려 했답니다. 저기 간다. 저놈 잡아라. 놓치면 너희들 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예, 반드시 잡아서 대감마님 앞에 대령하겠나이다. 야, 저쪽이다. 포위해. 율은 상처난 어깨를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추격군들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고 율의 체력도 바닥나기 시작했지요. 헉, 헉, 어머니, 이제 다리가 안 움직여요.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결국 율은 벼랑 끝까지 몰리고 말았답니다. 아래로는 깊디 깊은 계곡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뒤에서는 포졸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제 갈 데가 없구나. 우리 불쌍한 어머니 두고 나 먼저 죽는구나. 추격군들이 율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칼을 뽑아 드는 순간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지팡이 하나가 날아와 포교들의 손목을 분질러 버렸습니다. 아, 내 손목. 으악, 뼈가 부러졌다. 누구냐? 어떤 놈이 감히 나라의 관원 앞을 가로막는 것이냐? 당장 나와라. 칼들이 땅에 떨어지며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렸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술 냄새를 풍기는 거구의 사내가 나타나 율을 한 팔로 낚아채더니 벼랑 아래 깊은 계곡물로 몸을 던졌답니다. 이놈들,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떼거지로 몰려오다니 참으로 못난 놈들이로구나.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잘 있거라. 아니, 저놈이 뛰어내렸다. 놈들을 따라 뛰어내려라. 어서. 하지만 포졸들은 까마득한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며 주저했지요. 대감마님, 너무 깊습니다. 저기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립니다. 저희도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이 겁쟁이들, 그런 밧줄이라도 구해와서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져 저놈 시체를 내 눈앞에 가져오란 말이야. 권상술은 강가까지 추격했으나 핏자국만 남은 물결을 보며 이를 갈았답니다. 에잇, 분해라. 시체라도 찾아내어 목을 베어라. 반드시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만약 살아있기라도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부하들이 강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율과 그 사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지요. 대감마님, 아무리 찾아도 물귀신이 됐는지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높은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물고기 밥이 됐겠지. 그렇고 말고. 권상술은 분통을 터뜨리며 마을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꿈틀거렸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복수를 위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지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저기서 살아남으면 사람이 아니지. 죽었을 거야. 하지만 권상술의 중얼거림에는 확신이 없었답니다. 불타버린 폐허 위에는 오골이 고문당하며 흘린 핏자국과 율에 찢어진 옷자락만이 재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그 자리에 가까이 가지 못했답니다. 에구, 저 불쌍한 벙어리댁 모자가 결국 저렇게 됐구먼. 참으로 모질기도 하지. 쉿, 입 닥치게. 권 대감 귀에 들어가면 우리도 저 꼴나네. 어서 가세. 그러게 말이야. 권 대감을 거슬렀으니 무사할 리가 있나. 사람 목숨, 팔이 목숨이구먼. 권상술은 부하들에게 단단히 입막음을 시킨 뒤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명령했답니다. 오늘 일은 꿈속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입을 놀리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은 물론이고 온 가족의 목을 날려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예, 대감마님,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겠나이다. 그날 밤 권상술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뒤척였답니다. 꿈속에서 율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죽었다. 분명히 죽었어. 물귀신이 됐을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하지만 아무리 자신에게 되뇌어봐도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답니다. 율을 구해낸 사내는 과거 율의 집안을 보필하던 호위무사였으나 멸문지화 이후 이름을 지우고 파계승으로 살아온 무불스님이었습니다.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진 율은 차가운 물속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눈을 떴답니다. 아이고, 이놈아, 드디어 눈을 떴느냐. 그래, 정신이 좀 들어? 하마터면 물귀신이랑 친구할 뻔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저는 분명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혹시 꿈속입니까? 율이 어리굴절해하며 몸을 일으키자 거구의 사내가 술잔을 기울이며 빙그레 웃었지요. 꿈은 무슨, 여기는 귀신도 머리 긁고 돌아나갈 깊은 골짜기니 걱정 말거라. 그 나쁜 놈들이 아무리 산을 뒤져도 여기까지는 절대 못 들어온다. 자, 일단 이 따뜻한 물부터 좀 마셔라.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 주셨습니까? 무불스님은 술잔을 내려놓고 율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답니다. 허허, 이 녀석 보게. 내가 누구냐고. 이 험한 상판을 잘 보거라. 내가 바로 내 아버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무불이다. 10년을 밤낮 없이 너를 찾아 헤맸는데 이제야 만나는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어 줘서 정말 고맙다, 아이야. 제 아버님을 아신단 말씀입니까? 우리 아버님이 대체 어떤 분이셨는데요? 알다마다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비셨지. 성품은 대나무처럼 곧고 지혜는 바다처럼 깊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칼이 되어 살았고 말이야. 내 눈매가 아버님을 쏙 빼닮았구나. 무불스님은 깊은 폭포 뒤에 숨겨진 천연 동굴 깊숙한 곳으로 율을 데리고 가서 10여 년간 감춰두었던 가문의 비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 이걸 보거라. 내 아버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품속에 꼭 쥐고 계셨던 가문의 보물이다. 이제 주인을 찾아가는구나. 상자 안에는 빛바랜 채 보관되어 온 가문의 인장과 율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쓴 피 묻은 혈서가 들어 있었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님의 피가 아닙니까? 아, 아버님. 율은 떨리는 손으로 혈서를 받아들고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지요. 혈서에는 권상술이 어떻게 아버지를 모함하고 가문을 도륙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핏줄인 율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답니다. 율은 혈서를 읽어가며 분노로 인해 눈에 핏물이 맺힐 듯 했답니다. 아, 아버님, 권상술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처참하게 도륙냈단 말입니까? 내 이놈을 당장 찾아가 목을 따버려야겠습니다. 스승님, 길을 비켜주세요. 이놈아, 진정해라. 칼 들고 덤비면 그놈들이 아이고 무서워하며 목을 내줄 것 같으냐? 복수는 그렇게 무식하게 칼날로 하는 게 아니다. 적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는 문장으로 하는 것이야. 무불스님은 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을 꿰뚫는 문장으로 하는 것이니라. 그러며
율에게 달아빠진 붓 한 자루를 쥐어주었지요. 이 붓 끝에 내 아비의 원한과 백성의 눈물을 담거라. 이 붓으로 내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이니라. 문장으로. 글 한 자루로 어떻게 그 힘센 놈을 이긴단 말씀입니까? 복수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권력자라는 놈들은 칼은 안 무서워해도 제 죄가 만천하에 밝혀지는 건 벌벌 떠는 법이지. 진실을 담은 글 한 편이 1000명의 군사보다 강한 창이 된다. 알겠느냐? 그날부터 율의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답니다. 율은 동굴 벽면 가득히 숯을 이용해 사서삼경과 병법서를 베꼈으며 낮에는 폭포수 아래에서 무불 스님에게 은밀한 호신술을 배웠지요. 어이쿠, 다리에 힘 안 주냐? 엉덩이 더 내려. 저기 칼을 휘두를 땐 눈을 감지 마라. 하나, 둘, 셋. 몸을 낮춰라. 적의 허점을 노려라. 응.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 스승님. 무불 스님의 무예는 가히 신기에 가까웠답니다. 거대한 바위를 한 번에 쪼개고 나무 위를 걸어 다니는 것쯤은 우스운 일이었지요. 이놈아, 무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니라. 얼굴에 나 복수할 거요 하고서 붙이고 다니면 적이 먼저 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스승님, 제 가슴 속에 이 뜨거운 불길을 어떻게 가라앉힙니까?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힙니까?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니라. 그 분노를 꾹꾹 눌러서 정의를 위한 힘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내 붓끝에 힘이 실리는 게야. 한편 오골은 권상술의 고문을 받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무불 스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출되어 동굴로 피해왔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지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저 때문에 이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제가 지키지 못해서 제가 못나서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흑흑. 율이 눈물을 흘리자 오걸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손짓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제품에서 옥패를 꺼내 율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어머니, 이 옥패를 끝까지 지켜주셨군요. 이 피 묻은 것을. 옥패는 오걸의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여전히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허허, 이제야 모든 것이 갖춰졌구나. 주인의 핏줄과 가문의 보물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어. 무불 스님이 옥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걸은 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산속을 헤매며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여 캐고 이를 장터에 몰래 팔아 율의 종이값과 무불의 술값을 충당했답니다. 아짐에 오늘 가져온 이 약초가 참 좋네. 이거 먹으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겠어. 여기 보리쌀이랑 종이 넉넉히 줄 테니 가져가시게. 오걸은 말은 못했지만 손짓으로 약사들의 질문에 답하며 약초의 효능을 설명하며 장사꾼들과 거래했지요. 장사꾼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오걸이 가져오는 약초의 품질이 워낙 좋아서 점점 단골이 되었답니다. 저 벙어리 안악니가 가져오는 약초가 제일 좋다더라. 속이지를 않으니 믿고 살 수밖에. 그러게 말이야. 그 사람이 가져오는 건 다 효험이 있어. 신기한 노릇이지. 율은 배고픔과 추위를 잊은 채 무불 스님이 저작거리에서 구해온 당대의 금서들을 탐독하며 세상의 부조리를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스승님, 책을 보니 세상이 온통 썩었습니다. 돈 있는 놈은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고 없는 백성은
억울하게 굶어 죽으니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구나. 허허, 그래서 네가 그 썩은 뿌리를 도려내야 하는 게야. 네가 바꿔야 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내 팔자고 운명이다. 어느 날 밤 율은 무불 스님에게 전수받은 비술로 권상술의 저택에 몰래 잠입하여 그가 보관하던 비밀 장부의 내용을 통째로 외워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권상술 그놈의 서재를 탈탈 털어왔습니다. 머릿속에 싹 다 집어넣었지요. 권상술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다 알아냈습니다. 오냐, 잘했다. 어디 한번 읊어보거라. 그놈이 얼마나 지독하게 살았는지 무엇을 발견했느냐?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나라 곳간에서 굴량미를 빼돌리고 힘없는 백성들의 논밭을 억지로 뺏었습니다. 장부에 그 죄목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율이 암송하는 죄목들을 듣던 무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중에 그놈 목을 칠 작두가 될 것이야. 그 모든 것이 내 복수의 무기가 될 것이니라. 청년으로 성장한 율의 신체는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그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운 서기를 머금게 되었습니다. 폭포 아래에서 무불 스님과 겨루는 율의 모습은 마치 용이 춤을 추는 것 같았지요. 허허, 이제 내 주먹 한 방이면 호랑이도 잡겠구나. 제법 산의 냄새가 난다. 좋다. 이제 내 몸은 무기가 되었구나. 아닙니다. 아직 제 가슴 속의 불길을 다 끄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스승님. 아니다. 이제 충분하니라. 진짜 무기는 내 몸뚱이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니까. 오궐은 아들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을 만지며 대견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율의 복수심이 아들을 집어삼킬까 두려워 매일 밤 산신령께 빌었답니다. 산신령님, 제발 우리 아들이 복수의 도끼에만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율은 이제 나뭇가지 하나로도 무불 스님의 목검을 받아낼 정도가 되었고 그의 문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정교해졌답니다. 스승님,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서 그놈의 심장을 찔러야 합니까? 오냐, 때가 왔다. 한양에서 인재를 뽑는 특별 별시가 열린다는 방이 붙었느니라. 내 실력을 온 세상에 보여줄 기회다. 한양에서 인재를 뽑는 특별 별시가 열린다는 방이 붙자 율은 동굴 벽에서 내려갔던 모든 글자를 지우고 하산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산을 내려가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이군요. 복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다. 이제부터는 내 머리와 붓끝이 칼이 되어야 한다. 내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니라. 오궐은 그동안 품속에 숨겨온 옥패를 꺼내 깨끗한 비단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아 윤을 낸 뒤 율의 허리춤 깊숙이 채워주었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입으로 기도했지요. 아들아, 제발 무사히 돌아와라. 내 아들 율아. 무불 스님은 떠나는 율의 등에 대고 마지막 당부를 했답니다.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 돌아오지 마라. 오직 너의 원수 놈들이 땅바닥에 머리 찌으며 살려달라고 비는 소리만 이곳까지 들리게 하란 말이다. 예, 스승님. 어머니와 아버님의 원한 제가 반드시 갚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리 동굴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니 무불 스님과 오궐이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 같아서 율의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어머니, 스승님, 꼭 이기고 돌아올 테니 몸 조심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시오.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한양 땅에 입성한 율은 비록 낡은 도포를 입었으나 그 걸음걸이와 기품은 대궐의 위엄조차 가볍게 누를 정도로 웅장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볼 정도였지요. 이보게들, 저기 걸어오는 저 선비 좀 보게. 옷은 다 떨어져 가는데 어찌 저리 태가 난다더냐.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거나 아주 귀한 집안 도련님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가. 그러게 말이네. 눈빛이 번쩍번쩍하는 게 쳐다만 봐도 기가 팍 죽는구먼. 이번 장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과거 시험장인 춘당대에 도착한 율은 수많은 선비들 사이에 앉아 시제가 내걸리기를 기다렸답니다. 주위의 유생들은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율만은 고요한 연모처럼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번엔 무슨 문제가 나올까? 제발 쉬운 게 나와야 할 텐데. 심장이 벌렁거려서 붓을 못 잡겠네. 드디어 시제가 내걸리자 다른 유생들이 붓을 잡지 못하고 쩔쩔매는 가운데 율은 신들린 듯 붓을 놀려 종이 위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이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몸을 고달프게 한다 하셨으니 내 그동안의 눈물과 피를 이 종이 위에 다 쏟아부으리라. 자, 만천하가 내 문장을 보아라. 율의 붓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문장들은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역동적이었답니다. 당시 시관으로 앉아있던 권상술은 여느 때처럼 답안지들을 살피다가 유독 빛나는 문장을 발견하고 다가갔다가 손을 떨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이 필체는 분명히 10년 전에 내가 싹 쓸어버린 그 집안의 서체가 아니냐. 죽은 놈의 혼백이 살아 돌아와 붓을 휘두르는 것이냐? 어찌 일이 똑같단 말이냐? 그 필체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답니다. 십수년 전 자신이 멸문시켰던 그 집안의 필체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율의 답안지는 당시 조정의 부정부패와 권상술의 전횡을 고대 중국의 고사에 빗대어 통렬하게 비판하면서도 완벽한 치국책을 제시하고 있었답니다. 나쁜 놈들이 곳간을 털고 백성을 괴롭히니 이게 나라냐. 당장 그 놈들의 목을 쳐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임금님, 눈을 크게 뜨고 이 진실을 보소서. 권상술은 그 문장을 읽으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마치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 같았답니다. 임금은 율의 글을 읽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허허,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이놈은 사람의 탈을 쓴 용이로다. 내 평생 이런 가슴이 뻥 뚫리는 글은 처음 보노라. 당장 이 자를 내 앞으로 불러오너라. 임금은 즉석에서 율을 장원급제자로 낙점하고 대신들에게 명했답니다. 합격자가 발표되는 방방내 날, 율은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수만 명의 인파를 가르며 임금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지요. 아이고, 장원급제자 나으리 보게. 머리에 꽂은 꽃이 어쩜 저리 잘 어울린다냐? 정말 용안이 훤칠한 게 나라를 구할 큰 인물이야. 권상술은 율의 얼굴을 가까이서 마주하는 순간 10여 년 전 대나무 숲에서 놓쳤던 그 핏덩이가 괴물이 되어 돌아왔음을 직감하고 안색이 흙빛이 되었답니다. 이럴 수가. 저 눈매, 저 콧날. 그때 그 갓난쟁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을 텐데. 율은 수많은 관리들 앞에서 권상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직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권상술 대감, 제 얼굴이 좀 나직지 않으십니까? 10년 전, 혀 잘린 여종이 품에 안고 도망쳤던 그 핏덩이가 이렇게 장성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말에 주위의 대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권상술은 즉시 벌떡 일어나며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감히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전하, 이자는 가짜입니다. 근본도 모르는 노비 출신이 양반을 사칭하고 신성한 과거장을 더럽혔나이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목을 치소서. 하지만 율은 태연자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대감, 제가 노비 출신인 걸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혹시 10년 전에 저를 죽이려다 놓치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신 모양입니다. 이놈이 끝까지 전하 속지 마소서. 저놈은 천하의 사기꾼이옵니다. 권상술이 당황하는 사이 율은 무불스님의 도움으로 미리 궐문 앞에 대기시키고 있던 오궐을 불러들였답니다. 임금의 특별 허가로 오궐이 궐 마당에 들어서자 율은 그녀가 가져온 옥패와 가문의 인장을 임금께 바쳤답니다. 오궐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옥패를 꺼냈지요. 전하, 소인의 어머니이옵니다. 평생을 벙어리로 살며 저를 지켜주신 분이옵니다. 이 옥패가 바로 제 핏줄을 증명할 물건이니 부디 살펴주소서. 임금은 옥패의 영롱한 빛에 감탄하며 자세히 살펴보셨지요. 오호, 이 빛깔 좀 보게. 이 문양은 틀림없는 우리 왕실에서 하사한 보물이로구나. 내 가문이 어디냐? 어찌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하지만 권상술이 다급하게 나서며 강력히 반발했답니다. 전하, 저런 건 저작거리에서도 훔칠 수 있는 물건이옵니다. 노비들이 주인집 물건을 훔쳐 도망가는 일이 한둘입니까? 저놈은 역적의 자손이 분명하오니 당장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옵니다. 대감, 제가 도둑질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누구의 자식인지 겁이 나서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까? 대신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지요. 임금도 고민에 빠지셨답니다. 재능은 아까우나 신분이 불확실하니 이대로 둘 수는 없겠구나. 여보라, 일단 이 모자를 의금부옥에 가두어라. 옥패의 진위를 가릴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거라. 결국 임금은 옥패의 정밀한 감정을 지시하며 그 사이 율과 오궐을 의금부 옥에 가두라 명하셨답니다. 율은 끌려가면서도 권상술을 향해 비웃음을 흘렸고 권상술은 이 기회에 감옥에서 두 사람을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할 음모를 꾸몄지요.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는구나. 여봐라, 오늘 밤 의금부옥에서 사고가 나게 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저놈들 목을 비틀어 버려야겠다. 알겠느냐? 예, 대감마님, 걱정 마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차디찬 시체로 발견될 것입니다. 어사화를 쓴 장원급제자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몰려 옥에 갇히자 도성 전체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답니다. 의금부옥에 갇힌 율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답니다. 권상술, 네가 보낼 자객들을 기다리고 있으마. 내 스승님께 배운 무예가 내 놈들의 목을 어떻게 칠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궐은 옆 한방에서 아들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율은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답니다. 권상술은 자신의 가신들과 병조의 병사들을 움직여 의금부 옥사를 장악하고 조사 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율과 오궐을 사방에서 압박했습니다. 이놈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번에야말로 저 놈의 숨통을 아주 끊어버려야 해. 쥐새끼처럼 살아나게 두면 나중에 우리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옥바닥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저승길 가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다. 알겠느냐? 예, 대감마님. 걱정 마십시오. 오늘 밤 의금부 옥에서 사고가 나게 하겠나이다. 시체도 못 찾게 싹 치워버릴 테니 마음 놓으십시오. 율은 권례 감옥에 갇혀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었고 오궐은 권상술의 수하들에 의해 비밀 지하 감방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답니다. 야 이년아, 입 안 열어. 내 놈 자식이 그 왕실 옥패를 대체 어디서 훔쳤는지 바른 대로 대란 말이야. 벙어리면 손가락질이라도 해봐. 이 지독한 년아, 매 맛을 더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지만 오궐은 혀가 잘린 탓에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권상술의 수하들은 더욱 거칠게 그녀를 다뤘지요. 권상술은 감옥에 갇힌 율을 직접 찾아와 비열한 거래를 제안했답니다. 야, 이놈아. 내 꼴을 좀 보거라. 장원급제면 뭐하냐. 지금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죄인 신세인데. 자,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어미가 노비라는 걸 순순히 자백하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유배지 가서 평생밥이라도 먹고 살게 해줄 테니 어떠냐? 이만하면 너한테 과분한 제안 아니냐? 율은 권상술의 비겁한 제안을 시원한 코웃음으로 일축했답니다. 대감께서는 아직도 소인의 정체를 모르시는군요. 대감이 아무리 소인을 옥죄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인은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대감의 죄가 천하에 드러나는 날 소인이 이 문을 열고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뭐라고? 이놈이 끝까지 오기를 부리는구나. 내 놈이 언제까지 그 기계가 가나 보자. 지하 감방에서 오궐은 권상술의 수하들에게 다시금 혀가 뽑힐 뻔한 위협을 당했으나 오히려 제 손등에 흉터를 보이며 비웃듯 침묵했답니다. 인연이 정말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로군. 사람 자식이 아니라 독종이구나. 대감마님, 인연이 아주 눈을 부라리며 비웃고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좋다. 몸뚱이가 안 통하면 마음을 찢어놔야지.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온 한양 바닥에 소문을 내라. 권상술은 한양 도성에 아주 고약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민심을 교란했답니다. 여보게들 들었나? 이번에 장원급제한 그 율이라는 놈, 글쎄 상놈 중에 상놈인 노비 출신이라네. 게다가 왕실 보물인 옥패를 슬쩍 훔쳐다가 양반 행세를 했다지 뭐야? 어쩐지 얼굴이 반반하더니 도둑놈이었구먼. 세상에 어쩌면 좋아. 옥패를 어떻게 훔쳤는지 모르겠네. 역시 신분을 속이고 과거에 응시한 거였구나.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거짓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처음에 율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답니다. 임금 또한 대신들의 강력한 반발과 권상술이 조작해 올린 허위 증거들 때문에 율의 처결을 두고 밤새 고심하며 집무실에 불을 끄지 못했답니다. 저 젊은 인재를 믿고 싶으나 권 대감의 말이 너무나 집요하구나. 옥패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어.
과연 이자를 믿어도 될 것인가? 잘못하면 내 눈이 먼 것이 될 터인데. 권상술은 기세를 몰아 오골을 광화문 앞 저작거리 형틀에 묶어놓고 율에게 아주 잔인한 압박을 가했답니다. 야, 이놈아. 내 어미 꼴을 좀 보거라. 내 고집 때문에 저 늙은 어미가 햇볕 아래서 말라 죽게 생겼단 말이다. 내 어미를 살리려면 당장 무릎 꿇고 항복해. 모든 걸 포기하고 노비였다고 빌란 말이야. 형틀에 묶인 오골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 혀를 깨물어 자결하려 했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쁜 놈들아, 우리 어머니 몸에 손대지 마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율이 옥창 사이로 손을 내밀며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오골은 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도 굳게 고개를 저었지요. 권상술의 채찍이 오골의 가녀린 어깨를 내리칠 때마다 율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 나갔고 그는 감옥 문사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답니다. 제발, 제발 어미만은 살려다오. 저분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으드드. 그때 권상술의 수하 중 하나가 사실은 무불 스님이 매수한 첩자였음이 드러나며 비밀 연락망이 가동되었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옥사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권상술의 측근이 다급하게 달려와 귀옛말로 속삭였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리 방정맞게 구는 게야? 날이 박포교가 배신했습니다. 그놈이 지금 무불이라는 중놈과 손을 잡고 대감의 뒤를 캐고 다닌답니다. 이미 대감의 비밀 장부를 다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권상술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파랗게 질렸지요. 뭐라? 그놈이 감히 내 등에 칼을 꽂아. 이 박포교 이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내 비밀을 다 아는 놈이 배신을 하다니. 한편 율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불 스님이 가르쳐준 정신 수양법으로 평정심을 되찾고 반격의 서막을 준비했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지.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야말로 진짜 실력이 나오는 법이라고. 권상술, 네가 아무리 나를 밟아도 진실의 싹은 돋아나게 마련이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군. 율은 감옥 벽에 새겨진 글자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권상술은 율의 처형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율의 아버지가 반역을 꾀했다는 위조 서류를 조작했답니다. 이 서류만 있으면 그놈은 이제 역적의 아들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다. 내일 아침이면 저놈들 모가지는 장대에 걸릴 것이야. 허허허. 대감마님, 정말 치밀하십니다. 누가 감히 이 서류가 가짜라고 의심하겠습니까? 오궐은 형틀 위에서 쏟아지는 돌팔매질을 견디며 오직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줄 진실의 빛만을 기다렸답니다. 처형 전날 밤, 율의 옥사 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와 옥사 열쇠와 함께 묵직한 꾸러미 하나를 건네주고 사라졌답니다. 이것은, 오, 드디어 왔구나. 스승님께서 보내신 것이로군. 꾸러미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권상술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멸문지와 당일의 비밀 명령서가 들어있었답니다. 매관매직의 굴량미 횡령, 백성들 세금 착복까지. 권상술, 내 놈의 죄악이 여기 낱낱이 적혀 있구나. 내 놈 목을 칠 작두가 바로 내 손에 들어왔다. 이제 끝장이다. 율은 그 증거들을 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제야 진짜 반격의 준비가 끝난 것이었지요. 그날 밤 권상술은
아주 불안한 꿈을 꾸었답니다. 으악, 오지 마라. 내 놈은 이미 10년 전에 죽었잖아. 저 피 묻은 손 치우지 못할까?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권상술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마음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답니다. 한편 무불스님은 은밀히 한양 곳곳에 자신의 동지들을 배치하고 내일 있을 처형장에서의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내일이면 저 탐관오리의 목이 달아나고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유라, 조금만 더 버텨라. 똥이 트기 전 율은 옥창 사이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다짐을 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스승님. 이제 정말로 보답할 때가 왔습니다. 내일 이 한양 바닥에 진실의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겠나이다. 처형 당일 아침 저작거리에는 수천 명의 구경꾼이 몰려들었고 권상술은 기세등등하게 사형 집행관 자리에 앉았습니다. 껄껄껄. 오늘이야말로 저 눈의 가시 같은 놈의 모가지를 장대에 걸겠구나. 그놈 씨를 완전히 말려버려야 내 속이 후련하지. 여봐라, 처형 준비를 서둘러라. 권상술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그 빌어먹을 놈을 처치하는구나. 내 앞길을 막는 놈은 누구든 저 꼴이 된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백성들은 처형을 구경하려고 삼삼오오 모여들었지만 대부분은 율에게 동정적이었지요. 아이고, 가엾어라. 저렇게 젊고 잘생긴 양반이 정말 역적일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게나 말일세. 장원급제까지 한 귀한 선비인데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권대감 저 인간이 워낙 독하잖아? 망나니가 칼춤을 추며 율의 목을 겨냥하는 순간 저작거리에 거동객으로 변장해 있던 무불스님이 커다란 함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멈추시오. 당장 그 칼을 멈추란 말이오. 여기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이 담긴 함이 있소. 잠깐 기다리시오. 네 이놈, 어떤 놈이 감히 나라의 처형장을 방해하느냐. 여보라, 당장 저 미친 중놈을 끌어내라. 권상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지만 무불스님은 태연하게 함을 열었답니다. 이 간신배 놈아, 내 놈이 숨겨온 온갖 비리와 가짜 어명서가 여기 다 들어있다. 백성들이여, 권상술의 진짜 죄목이 여기 있소. 똑똑히 보시오. 무불스님은 함 속에서 십수년 전 권상술이 가문을 몰살할 때 사용했던 가짜 어명서와 그가 뇌물을 받은 장부들을 쏟아냈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아니, 내 놈이 그걸 어떻게. 이럴 수가. 권상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저게 다 뭐야? 장부 아냐? 권대감이 왜 저렇게 사색이 돼서 부들부들 떨지? 뭔가 큰 비밀이 터졌나 봐. 율은 포박을 풀고 일어나 임금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답니다. 전하, 소신이 죽기 전 제 허리춤에 찬 이 옥패의 진실을 꼭 보셔야 하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아주소서. 옥패라니, 그게 대체 무엇이냐? 그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자꾸나. 율은 옥패 뒷면의 덫을 칼끝으로 긁어내기 시작했지요. 그동안 누군가 일부러 덫을 해서 진짜 문양을 감춰놓았던 것이었답니다. 네 이놈,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저놈이 요술을 부린다. 여보라, 당장 저놈의 손을 묶어라. 권상술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덫이 벗겨지자 옥패 속에는 율의 아버지
이름과 가문의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이는 왕실 도서관의 기록과 완벽히 일치했지요. 오호라, 이 정교한 글씨는 분명 우리 왕실에서 내린 것이 맞구나. 이 이름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것은 분명 진짜로구나. 임금께서 직접 옥패를 들여다보시며 감탄하셨답니다. 전하, 보소서. 이것이 바로 제 아버님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우리 가문의 진짜 증표입니다. 율은 이어 무불스님이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권상술이 조작한 위조 서류의 모순점을 지적했답니다. 전하, 이 명령서를 보십시오. 권상술이 가짜 영모 혐의를 꾸며 우리 아버님과 일가족을 멸문시킨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말도 안 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믿지 마소서, 전하. 임금은 율이 건넨 명령서를 펼치자마자 권상술이 그동안 매관매직을 일삼고 굴량미를 빼돌린 명백한 증거들에 경노하셨답니다. 내 이놈 권상술,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충신을 죽였느냐. 나라 곳간까지 털어 제 주머니를 채워. 권상술, 이것이 모두 사실이냐?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건 다 모함이옵니다. 저 어린 놈과 중놈이 짜고 저를 죽이려 하는 것이옵니다. 권상술이 변명을 시도했지만 결정적으로 무불스님이 증인으로 나서서 권상술이 명문가를 도륙하던 현장을 목격했음을 피 끓는 목소리로 증언했답니다. 소승이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나이다. 10여 년 전 그 피비린내 나는 밤, 이자가 칼을 휘둘러 무고한 충신 일가를 도륙하는 만행을 말이옵니다. 스님, 떨지 말고 자세히 말씀해 보시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소? 무불스님은 10여 년 전 그날 밤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했지요. 권상술이 가짜 영모죄를 씌워 온 가족을 몰살하고 갓난아기였던 저 선비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도망치던 걸 이자가 뒤쫓았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는 10여 년간 온갖 비리를 저질러 백성들을 괴롭혔나이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답니다. 아이고 맙소사, 저런 쳐죽일 놈이 있나. 아기까지 죽이려 했다니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구먼. 우리가 저런 놈 밑에서 고생했다니.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궐이 평생 목숨 걸고 지킨 가문의 인장이 혈서의 인장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허허, 기가 막히는구나. 인장이 딱 들어맞는 걸 보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어. 이것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었구나. 임금은 어검을 뽑아 권상술의 관직 명패를 두 동강 내고 우레 같은 목소리로 명하셨답니다. 내 이놈 권상술, 감히 내 앞에서까지 거짓을 고하느냐. 여보라, 당장 저 간신 놈의 관대를 벗기고 사슬로 묶어라. 저놈을 끌어내어 대역죄로 엄히 다스리라. 전하, 살려주소서.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억울하옵니다. 권상술이 발악했지만 포졸들이 그를 사슬로 묶어 형틀로 끌어내렸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만세를 외치며 권상술에게 오물을 투척했지요. 에잇, 이 나쁜 놈아, 벌 받아 마땅하다. 우리 등골을 빼먹더니 꼴 좋다.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힌 죄를 달게 받아라. 저런 간신배가 높은 자리에 앉아 떵떵거렸다니. 세상 참 무섭구먼.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서는구나. 권상술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백성들은 통쾌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했은지 이제야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지요.
율은 달려가 형틀에 매달린 어머니 오궐의 밧줄을 제 손으로 풀고 그녀를 품에 안아 올렸답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숨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괜찮습니다. 오궐은 아들의 장원급제 복색을 만지며 말 못하는 입으로 꺼이꺼이 소리를 내어 울었고 그 울음소리는 광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지요. 으흐, 으어, 으어. 그 소리 없는 울음 속에는 10여 년간 겪어온 모든 고통과 이제야 찾아온 해방감이 담겨 있었답니다. 무불 스님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품속의 술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캬, 술맛 좋다. 장군님, 이제야 주군의 원수를 갚았소. 저 아이가 장하게 잘 컸구려.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자 오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영롱한 보석처럼 빛났고 모자의 긴 고난은 드디어 환희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직접 오궐에게 다가가 친히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이 부인이야말로 이 나라 최고의 열녀로구나. 혀가 잘리고 매를 맞아도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켰으니 그 정성이 하늘을 감복시켰도다. 참으로 가상하다. 전하, 우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전하의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유리 어머니를 대신해 절을 올리자 임금께서는 감동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광장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답니다. 만세, 만세, 우리 도련님 만세, 정의가 이겼다. 벙어리 어미의 사랑이 이겼다. 한편 형틀에 매달린 권상술은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었답니다. 이놈아, 네가 우리 논밭 뺏어간 거 다 기억한다. 간신배 권상술은 벌을 받아라. 백성들을 괴롭힌 죄를 받아라. 사람들이 던지는 오물과 돌멩이를 맞으며 권상술은 비로소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답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됐나. 내 부귀영화가 다 신기루였구먼.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10여 년간 쌓아온 죄악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답니다. 율은 임금 앞에 나아가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의 집안에 씌워진 반역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오냐,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실력을 나라를 위해 써보거라. 이제 진정한 나의 신하로서 백성을 보살피거라. 그 순간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크게 환호했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 조선에 저런 선비가 있다니 든든하구나.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선이 악을 물리친 그 순간이었지요. 하늘도 이 광경을 축복하는 듯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빛이 쏟아져 내렸답니다. 권상술은 가문 전체가 멸문당하고 본인은 거열형에 처해져 그 이름조차 역사에서 지워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내가 어떻게 쌓은 권력인데. 전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아. 권상술의 마지막 비명이 형장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답니다. 그의 저택은 몰수되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구휼 기관으로 바뀌었고 권상술의 수하들은 섬으로 유배되어 평생 노역에 시달렸지요. 아이고 시원하다. 저 나쁜 놈이 드디어 죗값을 받는구먼. 이제야 세상이 바로 잡혔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나 보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말이 하나도 안 틀려. 율은 무너진 생가를 재건하여
오궐을 한양에서 가장 아늑하고 아름다운 별당으로 모셨으며 그녀의 시중을 들 최고의 하인들을 배정했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편히 쉬십시오. 10수년 전 그 차가운 동굴도 무서운 노비촌도 이제는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집입니다. 이제 걱정은 다 잊으시고 꽃 구경도 하시고 연못의 물고기도 보며 지내세요. 새로 지은 집은 정원도 넓고 연못도 있어서 오궐이 평생 꿈꿔왔던 그런 곳이었지요. 임금은 오궐에게 정경 부인의 첩지를 내리고 특별히 불러 치하하셨답니다. 허허, 장하도다. 내 어미야말로 이 나라의 보배로구나. 말 없는 혀가 만명의 선비보다 강한 진실을 지켰도다. 이 첩지를 받아라. 너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부인이니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소신, 평생 전하와 백성을 위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일하겠나이다. 정말 감사하옵니다. 전하. 유리 어머니를 대신해 절을 올리자 임금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지요. 오궐은 비단옷을 입고도 예전처럼 직접 아들의 아침상을 차리며 유리 조정으로 나갈 때마다 그의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매만졌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건 하인들에게 시키세요. 정경 부인께서 어찌 부엌일에 손을 대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어서 들어가 쉬세요. 하지만 오궐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아들의 돋고 깃을 매만지고 가끈을 바로 잡아주었지요. 이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답니다. 율은 신분과 관계없이 재능 있는 이들을 등용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제2의 오궐과 율이 나오지 않도록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전하, 사람을 쓰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직 실력과 정직함으로 사람을 뽑아야 하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인재가 더는 없어야 합니다. 오냐, 경의 말이 100번 옳다. 내 경을 믿고 이 나라의 법을 새로 고쳐보겠노라. 이제 정말 공평한 세상이 오겠구나. 임금께서도 율의 개혁 정신을 적극 지지하셨답니다. 무불스님은 다시 산속으로 돌아갔으나 매년 율이 보내주는 좋은 술과 책을 받으며 평온한 노후를 보냈답니다. 허허, 이놈 봐라. 술맛 한 번 기가 막히는구나. 죽은 이제야 마음이 편합니다. 저 세상에서 보고 계시지요? 저놈이 장원급제하고 영의정까지 됐습니다. 이제야 주군의 원수를 갚았으니 나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스님은 달빛 아래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곤 했지요. 마을 노비촌에는 오궐과 율의 정절과 효심을 기리는 효자각과 열여문이 세워져 지나가는 이들이 모두 발을 멈추고 경의를 표했답니다. 여보게, 저기가 바로 그 유명한 벙어리 정경부인 대효자각이라네. 말 못하는 어미가 아들을 지키려고 인두를 맨손으로 잡았다지. 정말 대단한 모성애였어. 저 효심 좀 보게나. 율은 훗날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항상 서재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타버린 손을 치료했던 무명천을 두어 초심을 잊지 않았답니다. 이 낡은 천을 보면 그때 어미의 뜨거운 사랑이 생각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피눈물 덕분이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해. 율은 가끔 그 무명천을 만지며 눈시울을 적시곤 했지요. 오궐은 비록 말은 못했으나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따뜻한 미소로 집안의 기틀을 잡았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것 보세요. 제가 할머니 얼굴 그렸어요. 할머니, 이 과자 좀 드셔보세요. 정말 달아요.
아이들이 오궐을 둘러싸고 재롱을 부릴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천상의 미소가 피어났지요. 세월이 흘러 유래 자손들은 대대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명문가로 번창했으며 가문의 가훈은 침묵 속에 진실이 있고 낮은 곳에 지혜가 있다가 되었답니다. 얘들아, 똑똑히 들어라. 우리는 절대로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흘바닥에서 글을 쓰던 그 절박함과 벙어리 할머니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 예, 아버님, 할머니의 그 깊은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궐이 세상을 떠나던 날, 수천 명의 백성이 그녀의 상여 뒤를 따르며 이 땅에 진정한 어머니가 가신다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 됩니다. 저를 두고 어딜 가십니까?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효도도 다 못했는데, 어머니. 유래 절규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이고, 보살님 같은 분이 가시는구먼.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성녀였지. 말 못하는 어미가 온 세상을 울리고 가시는구먼. 부디 극락광생 하소서. 율은 어머니의 무덤가에 대나무 숲을 조성하여 바람이 불 때마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날의 자장가가 들리게 했답니다. 어머니 들리십니까? 대십 소리가 마치 어머니 목소리 같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나는 소리는 마치 오궐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아기는 제 꾀에 스스로 망하고 선인은 하늘이 굽어 살핀다는 이 야담은 팔도강산 서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벙어리 여자 노비가 주워온 천재아기 이야기 다들 잘 들으셨소? 정말 권선징악의 교훈이 담긴 감동 실화가 아니오. 전기수들이 전국을 돌며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듣는 사람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했답니다. 오궐이 남긴 그 낡은 옥패는 가문의 보물로 남아 후손들에게 신분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진심임을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되었지요. 얘야, 이 옥패를 볼 때마다 할머니를 생각하겠습니다. 보석이 귀한 게 아니라 저것을 지킨 할머니의 마음이 귀한 것이란다. 맞다, 내 손자야. 그래야 한다. 진정한 귀함은 번쩍이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단다. 그걸 잊지 말거라. 유래 후손들은 대대로 이 가르침을 지켰고 그 덕분에 가문은 조선 말까지 번영을 누렸답니다. 어느 봄날 율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쌍의 나비가 대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지요. 어머니, 그리고 스승님, 저를 보러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율은 그 나비들이 오궐과 무불스님의 환생이라고 믿었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오궐과 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 하늘이 내린 시련도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더라. 모성애만큼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더라. 이렇게 해서 벙어리 여자 노비가 주워온 천재아기의 놀라운 이야기가 막을 내렸답니다.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 아름다운 권선징악의 이야기였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벙어리 여자 노비가 주워온 천재아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오걸이라는 한 여인의 위대한 모성애가 어떻게 아들 율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의 정의를 세웠는지 보셨지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벙어리 노비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권력이나 재물보다 강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진실과 사랑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걸과 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